두 번째는 노동자라고 하면 최초로 유럽적 지형으로 따지면요, 노동자라고 하면 최초로 중세의 기독교의 유일적인 종교관, 그 다음에 신문제를 뚫고 나온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무더기를 우리는 인민이라고 표현했고요. 이 인민들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소위 자본가들의 노동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집단적인 노동자가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최초로 신분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하지만 어떠한 생산수단도 갖지 못한 자들의 덩어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본가들에게 자기의 노동력을 시간 단위로 환산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자본가들의 강력한 힘에 눌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기본소득이 현실화된다면 적어도 자본가들의 무리한 요구들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과거에는 이런 힘들을 누가 발휘했느냐?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대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 소위 노동자들 중에서 노동조합 가입률이 10%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90%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연합체 내에서의 노동자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노동자들이 자본가와 소위 계약을 맺을 때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양적 완화에 투입한 비용이 4조 5천억 달러입니다. 이건 금융위기 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 양적 완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을 푸는 걸 얘기합니다. 돈을 푸는 걸 양적 완화라고 얘기하는데 정부가 돈을 막 푸는 거죠. 돈을 푸니까 돈을 막 푸는 상황에서 이자율이 올라갈 리가 없죠. 그래서 뭐 제로금리라는 얘기가 나올 상황이니까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다 막 갖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어려운 상황을 다 메꾸겠죠. 대부분 누가 혜택을 보느냐? 돈이 많은 기업들, 돈이 많은 부자들이 혜택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담보 물건이 없기 때문에, 담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죠. 따라서 양적 완화는 기본적으로 기업과 부자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돈을 정반대로 바꿔서 미국 전체에 있는 가게에게 나눠준다면 5만 6천 달러씩 나눠줄 수 있습니다. 5만 6천 달러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493만 원입니다. 7,493만 원이면 한 달에 600만 원씩 가게에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양적 완화 돈이요. 또 이제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적 완화에 투입한 게 3,750억 파운드입니다. 근데 이걸 영국 거주한 모든 사람에게 2년 동안 매주 50파운드씩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매주에 50파운드니까 약 9만원 꼴입니다. 9만원 꼴이면 9사 36. 36만 원을 모든 사람에게. 그럼 한 40만 원으로 따지면 5인 가구면 200만 원 정도의 돈을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양적 완화로 국가에 재정 투입을 한 비용을 모든 가구 세대 단위나 아니면 개인에게 돌리면 이 정도의 돈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슨 기본소득을 준다고 얘기하면 좌판이 빨갱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예를 들면 기업과 부자에게 양적 완화 한다면서 엄청난 돈을 주는 그건 예를 들면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반대로 소위 경제위기 시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들은 일반적인 국민이죠. 국민에게 이 양적 완화의 비용들을 돌려서 그들에게 소비할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문제다? 좌파다? 빨갱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다면 좌파나 빨갱이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어떤 도덕적 기반이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정의롭죠? 사회적 토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몇 가지의 주요한 이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배당입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공유자산에서 나온 어떤 우리의 자산으로 나온 어떤 이익들을 사회적인 배당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물려받은 공유재와 부의 몫은 권리로서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다 주냐? 가난한 사람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달에 한 연봉으로 아니 한 달에 한 1억 버는 사람들 아니면 뭐 5천만 원 버는 사람들에게 한 달 4, 50만 원의 기본소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최저생계비인 200만 원을 버시는 분에게 50만 원은 자기 가계소득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매우 중대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는 이 비용이 매우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행정적인 측면입니다. 기본소득은 일단 일괄적으로 돈이 가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세금을 환수하는데도 훨씬 더 쉽고 소위 환수 비용을 받아들이는 세금 징수에도 매우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는 계급복지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자산조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자산조사 제도가 얼마나 예를 들면 무서운 거냐면 낙인 효과. 나는 가난해라고 하는 걸 확인해야 돼. 나는 정말 가난하니까 나한테 돈을 주세요라고 자기 스스로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부끄러워하죠. 또 두 번째, 자산조사가 진행되려면 많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서류 절차 잘 모르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이걸 접근할 수도 없는 측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낙인과 무지와 두려움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산조사를 하는데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공무원 필요하죠. 절차 필요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난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자동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지급하면 불평등이나 빈곤이 완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지금까지 통례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OECD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부가 골고루 나누어지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부를 골고루 나누는 건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좋은 거죠. 또 하나 유토피아 같은 상상을 한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인용한 추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토지에 5%의 토지가치세를 매길 경우 5%입니다. 그럼 또 딱 하실 수 있어요? 5%나 매겨? 이럴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토지가치가 매번 5% 이상의 이익을 내는 가치가 있다면 낼 수 있는 거죠. 낼 수 있는 건 이 부분은. 매길 경우 1조 달러 이상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가 인용 추계한 겁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좌파기관은 아니죠. 그래서 추계한 건데 1조 달러 이상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러면 미국인에게 3,500달러씩 지급이 가능합니다. 3,500달러면 한 470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건 매해 가능하겠죠. 매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뭐 법인세, 부자들한테 세금 이런 거 다 매해 얻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반스라는 학자가 2014년도에 추산한 겁니다. 환경오염세. 그러니까 환경을 오염하는 데 대한 비용을 내라는 거죠. 주로 환경을 오염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겠죠. 기업이거나. 예를 들면 벤츠나 이런 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기름 많이 쓰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분들이니까 환경오염세. 또는 자연자원을 추출하는 거에 대한 추출세. 그 다음에 주파수 사용요금, 그다음에 금융거래세, 지적재산에서 나오는 로열티나 라이센스를 포함한 이런 보편적 자산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세금을 확보하면 미국에서 매년 1인당 5,000달러의 배당 지급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670만 원이니까요. 5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어떤 돈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 교통카드를 만들었는데요. 그 교통카드가 6만 3천 원인가 하는 것 같습니다. 6만 3천 원인가 하는 것 같은데 그걸로 한 달을 다닐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68, 48이니까 그 정도 한 8번 정도의 교통비를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매달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적은 돈이 아닌 거죠. 170만 원 정도면요. 그래서 리처드 르 갤리언이라는 사람의 이게 이제 19세기와 20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시인인데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나는 오늘 내일을 하려고 했다. 제가 시를 좀 읽어드리면 나는 오늘 내일을 하려고 했다. 나의 일입니다. 네. 그러나 갈색 새가 사과나무에서 노래 부르고 있었고 나비가 들판에서 팔라이고 있었으며 나뭇잎들이 일제히 나를 부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이렇게 날이 너무나 좋으니까 일하기 싫은 거예요.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일하기 싫어. 나는 오늘 내일을 하고 싶어. 이런 뜻인 거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러기도 어려운 거죠.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출근해야 되니까 나의 상사가 요구하니까 나의 오너가 요구하니까 그 일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행복 추구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2016년 스위스 헌법 수정안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16년이니까 8년 전 얘기죠. 농촌지역의 투표자들의 5분의 1 이하만 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찬성했습니다. 따라서 20%가 안 되는 거겠죠. 농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제네바는 35%가 지지를 했습니다. 쭈리히는 54%가 지지를 했습니다. 만약 쭈리히에서 이 법안이 나왔다면 아마 쭈리히가 하나의 국가였다면요. 최초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한 국가가 됐었겠죠. 아쉽게도 쭈리히는 한 도시이기 때문에 국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국민투표를 하고 난 그 다음 주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2가 이거 전체입니다. 스위스 전체. 투표가 끝이 아니라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장기적인 논의의 시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어. 지금 당장은 아니야. 라고 응답을 한 것이죠. 따라서 기본소득 도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스위스 국민들은 인정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단, 아직은 시기상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1997년 체로키 인디언 동부 밴드가 보호구역에 카지노를 개장했습니다. 카지노를 개장하니까 부족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카지노로부터 나오는 수익의 절반을 모든 부족민들에게 매년 동등하게 분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지급한 액수가 1인당 연간 대략 4,000달러입니다. 이게 1997년도인데요.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각마다 평균 20% 정도의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소득 증가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본소득을 받는 가정의 아동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학교에서 성적이 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범죄가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장애와 정신장애 발생률이 더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성과 친밀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기본소득은 단지 액수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인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 체로키 인디안 동밴드에서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용어와 이 아이디어 정책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 기본소득부터 시작되었고 저희 민주당에서 중심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에 대한 얘기들을 남겼습니다. 임기를 마치기 직전 인터뷰였죠. 따지고 보면 한 8년 정도 전쯤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서 향후 10년 혹은
20년 동안 벌어질 논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제 얘기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기업이 인공지능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어 사회가 잠재적으로 더 부유해지거나 얼마나 일했는지와 상관없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와 상관없이 생산과 분배의 연계는 점점 더 약해진다. 따라서 생산의 양이 많았다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들이 모두 분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수가 더 많은 부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은 매우 중대한 대안 논쟁 중에 하나라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서서히 전 세계로 번지고 있고 작은 지역 단위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더 심화된다면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적어지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근심은 쌓여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40%가 중위소득 이하로 살고 있고 2인 가구의 많은 어떤 비율을 이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확대되고 있는 조건에서 저는 기본소득은 매우 유의미하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와 1인 가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특징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들을 저는 도 단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소위 앞으로 전개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리고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응전하고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의 중대한 고려 중에 하나는 기본소득 문제를 어떻게 한국적인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누구도 가난하지 않을 권리 기본 시리즈 그 중에 세 번째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